예,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사실 계엄이라는 사태를 저도 살면서 처음 겪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 어느 누구나 처음 겪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2달 전에 일본을 방문해서 이시바 총리님을 예방하고 제가 계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도 사실 일본의 많은 정치인들이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것밖에 길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87년도에 현재 헌법으로 구축된 이후에 어, 발견된 구조상의 결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계엄을 통해 가지고 다음번 만약에 개헌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 다른 국가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선거를 통해서 이런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의회 해산권이라든지 하는 다른 방법의 도입이 국회 내에서 공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제가 함께 일했던 경험은 솔직히 매우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이상하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경험이나 정치적 인물과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상한 경험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것과 그리고 항상 정치인들을 어, 자신의 아래에 있는 범죄자로 보는 검사적 관점에 따라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 속에서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대선 주자 중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보수 정당이 젊은 세대의 지지를 과거처럼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이상한 선택은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과 경제 전반에 너무 큰 충격을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젊은 유권자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마냥 보수 세력을 외면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민주주의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더 나은 선택을 뽑는 과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절대적인 과오와 현재 나와 있는 대선 주자 중에서 유력하다고 하는 주자들이 내세우는 비전 중에서 사실 유력하다고 하는 주자들이 내세우는 비전 중에 오히려 대한민국을 더 위험에 빠뜨릴 만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미래를 놓고 아주 냉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의미는 저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은 과거와 미래 중에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이라는 두 분이 붙었는데 사실 그 대선 때부터 그 두 분이 보여준 것은 서로 감옥 보내기 위한 경쟁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글로벌 외교 통상 환경 그리고 뭐 국가 간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글로벌 환경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언급하신 빅텐트에는 그런 것들이 주제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대권 주자 중에서 저와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를 제안했고 실제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님 뿐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감옥 보내는 주제가 아니라 과학기술과 글로벌 통상 분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빅텐트가 아니라 스몰 텐트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빅텐트 얘기는 그냥 정치꾼들의 모임 같아 보입니다. 저를 정치에 불러들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치가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끼게 해준 사람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보스턴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연설했던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그 당시 상원 의원 출마자는 존 케리 후보를 돕기 위해서 2004년 DNC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고 결국 존 케리를 대통령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다음 대통령 후보로 지목되어서 40대 대통령이 됩니다. 저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들을 했지만 그 두 분이 안타깝게 탄핵을 당하는 아픔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실패를 딛고 제가 이번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 역량이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연설에서 이야기했을 때 정말 깡마른 skinny kid with a funny name 이 만약에 거기다 흑인인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미국에 있어서 큰 변화일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열심히 살아왔던 그런 제가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영광이고 또 만약 당선된다면은 대한민국도 드디어 박정희의 딸이 아니어도 예, 그리고 뭐 사시 구수할 정도로 집에서 돈을 지원하지 않아도 예, 그리고 뭐 훌륭한 정치 명문가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진짜 민주주의가 이룩됐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말 잘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저도 평소에 그런 소리 좀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은 멋진 말을 남겼던 기억이 있는 게 달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걸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거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저는 그런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가지고 정말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이기는 선도국가로 발달하길 바라고 그게 어려운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에 적합한 리더인 제가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정당 내에서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30명의 당원들이 이탈했다고 하는데 오늘부로 개혁신당에는 7만 8천 명 정도의 당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서 대서득필하는 것처럼 어떤 분열 상황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아주 극소수의 불만을 가진 인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라는 것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그 이유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신 기자분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까지 본인의 복지 비용을 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엔비디아와 같은 테크 자이언트를 만들어가지고 30% 지분을 국가가 가져가지고 배당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또 시인하지 않고 결국은 아마 양 기자님께서 굉장히 익숙하실 과거에 TSMC도 그런 적이 있다는 식으로 내용을 호도하는 사람들도 일부 민주당에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완전 사례가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자는 TV 토론 등을 통해서 검증되고 그리고 또 지지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던 시절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직후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를 꼭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 과거 공격을 받은 위치에 있었던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에 공격을 받았던 위치에 있던 상황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동질감을 좀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만 방문하고 러시아는 방문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촉발된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사실 그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시민도 더 이상 전쟁의 고통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평화협정에 동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그것을 적극 지지하며 하지만 러시아의 우리 기업들이 복귀해서 비즈니스를 하는지의 여부는 말 그대로 우리 기업들이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돼 가지고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러시아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해 왔고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아직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러시아와의 여러 가지 기회를 보기 위해서 2018년도에 제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본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전쟁만 마무리된다면은 러시아와의 협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하고 다만 전쟁에 대한 종전 협상이나 이런 것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전쟁에서도 실질적인 휴전 협상이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상황에서 공격을 한 쪽이 러시아라는 인식이 저에게는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평화 협정을 맺는 과정 중에서 최대한 그것을 반영해서 영토의 경계선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은 더 이해하는 차원에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 속에서 안철수 의원도
정치적으로 국민의당을 만들 때 상당한 역량을 보여주시긴 했습니다만 저는 또 젊은 세대에 소구하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통의 과제인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안철수 의원과 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선 질문에서 빅 텐트가 아니라 스몰 텐트라도 뜻이 맞는 사람과는 하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뜻이 맞는 사람과는 뜻이 안 맞는 사람과는 아무리 좋은 황금 텐트라 그래도 하지 않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여의도 정치꾼들의 이야기이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감동을 느낄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선거를 뛰다 보면은 어려운 선거도 뛰어야 되고 때로는 좀 순탄한 선거도 뛰게 됩니다. 근데 저 개인에게는 단 한 번도 쉬웠던 선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갈림길에 놓이면은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저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꾸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에도 빚지지 않고 싶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익숙하고 또 저에게 손짓을 하고 있는 보수 진영에 눈길을 주지 않는 겁니다. 저를 정치에 초대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정치가 멋있다는 것을 알려준 건 오바마 대통령이라면은 제가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사람은 현재 프랑스 대통령 이마누엘 마크롱입니다. 그가 원래 사회당에서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었음에도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했고 프랑스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 슬로건을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슬로건에 동의할 때 저는 프랑스에서 해냈던 일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36살 때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일본의 정치 방송에서 제 얘기를 다루는 것을 캡처해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36살이 당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에서도 충격이었나 봅니다. 40살이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아시아의 중요한 국가의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시아에 있는 많은 젊은 세대에게 힘이 되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마크론 대통령이 보내준 바톤을 제가 받아서 여기서 한국에서 뜻을 이루고 앞으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치고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많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황 기자님 말씀하신 액션은 제가 유세차가 만들어지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사실 한국전쟁 때부터 국제사회가 우리 국채를 보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는 좀 다릅니다. 2019년에 제가 홍콩 민주화운동 시위에 직접 옵저버로 참여했을 당시에 저는 그때 중국이 불편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홍콩에 갔을 때 홍콩 시민들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광동어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귀국한 다음에 그 당시에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의 의원들에게 홍콩의 시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자고 했을 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한국을 도왔던 다른 나라들이 고맙다면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우크라이나에 직접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태를 알려고 했다는 것처럼 저는 그 상황에서도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초래했는지를 직접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명쾌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낼 것을 주문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은 국익이라는 아주 모호한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진정한 국익이라는 것은 오히려 가치에 맞는 외교를 지속해 나갈 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로 활용하면서 정작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한국 민주당식의 정치로는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지지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선거는 절대 오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첫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측근에 해당하는 인사를 가장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화성을 지역에 내려보냈던 것이겠죠. 처음 상대 후보를 봤을 때
그분은 굉장히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침대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열심히 캠페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선거의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어, 결국 유권자들은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마지막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20%의 undecided, 그러니까 결정하지 않았던 유권자가 마지막 4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에게 몰표를 던져줬습니다. 지금 아마 기자님이 언급하신 조사에서도 약 20% 정도의 무응답층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 바꾸면 정권 교체이고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지만 이준석으로 가면 정권 교체이면서 동시에 시대 교체입니다. 대한민국은 실제로 사형을 언도하지만 집행하지 않는 나라가 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사형을 언도받기 위해서는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내란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와 가까운 관계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형 집행을 공약했을 때 제가 홍준표 시장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으면 집행하시겠느냐? 정확한 답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과거에 소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잘못된 재판으로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형을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대중의 일부는 그들이 가한 범죄에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해서 사형을 집행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생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태로 사실상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무기징역인 사람은 오히려 노동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사형수에게는 어떤 노동도 시키지 않는 것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저는 사형의 집행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집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가되 저는 이 사형을 집행받은 사람들이 무의도식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분들도 징역에 준하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정말 더 솔직하게 말하면은 프랑스 영화 빠삐용처럼 어디 바다의 섬에 가둬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형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 생각입니다. 예. 저는 솔직히 국민의힘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단 한 사람 빼놓고는 잘 지냅니다. 예, 조금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직업과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잘 지내는데 한덕수 총리님도 저에게 선배로서 항상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저를 아껴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마 얘기가 나오시고 계신 상황에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가지고 직접 연락드릴 수도 있지만 오해를 살까봐 그분의 측근에게 도대체 진짜 나오시려고 하는 거냐, 왜 나오시려고 하는 거냐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명쾌한 답변을 듣지는 못한 것 같고 전 아직까지도 한덕수 총리의 출마가 그다지 좋거나 아니면은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많은 원로들이 마지막에 대통령 도전하시다가 곤란함을 겪으신 적이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시간 사이에 그것을 완벽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실제 일이 되기는 방향을 풀어내시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So I sometimes think myself is cursed because 박근혜 and 윤석열, who I helped to become presidents, they both got impeached. So I think the curse is on me, but I'm pretty sure that those curses are there to be broken, you know. So definitely, I'm going to be a different president than those two. And Korea needs a change in leadership now, and I think I'm of the right person and I'm fit for that position. So I mentioned two. I think Korea needs a leader who can excel in global commerce and trade issue, and at the same time do better in science and tech sector. So I think I'm the fit for it right now. I can't find any other candidate to fall into that category right now. So I am confident and trying to be not too arrogant, but I think I know my position and I'm ready for it. Yeah. 네.
I wish I can hold this conference again in the presidential office in the near future.